자, 어쩌면 이번 총선이 기후 파국을 막을 마지막 총선이 될지도 모른다. 지난주에 이어 기후 정치와 기후 유권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봅니다. 매거진 초대석 더가능연구소 서복경 대표님 그리고 경성대학교 김해찬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눈 얘기부터 간추려 보죠. 대표님, 예. 그 기후 정치 바람에 참여하고 계신데 예. 이번 총선 기후 총선으로 치러야 한다. 이게 핵심이죠? 핵심입니다. 너무 절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번 얘기 연장해서요. 네. 지구 온도가 이미 작년 1년 기준으로 1.5도 넘었다. 그래서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 기후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고 세계가 여기에 적응을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다 지금. 에너지 전환, 그 재생에너지 생산으로의 완전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전환, 녹색 일자리 전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지금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멈춰서 있다. 멈춰서 있다. 이대로 4년을 더 가면 일자리도 심각해지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는 먹거리가 심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2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나머지를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구적으로 먹거리 위기가 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수입해 올 때도 없거든요. 네. 먹거리 대책도 심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가 적응을 하냐 못하냐가 너무 절체절명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기후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들이 정당이나 후보자들한테 기후 공약을 내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된다. 이게 저희가 고민하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기후 정치의 현실과 가야 할 길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짚었지만 기후 위기에 대해선 우리 정치권이 좀 관심이 없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정치권의 무관심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 정책이 무력화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요. 어떻습니까? 정책이 그러니까 이 기후 정책은 어느 나라나 한 6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6가지요? 예. 어떻게 돼 하나는 있죠?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 예. 화석 연료, 그러니까 석유, 석탄 이런 부분 가스 이런 네. 게 아니고요.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산업 전환입니다. 네. 산업 전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탄소를 배출해야 되는 쪽은 탄소 저감 장치나 이런 걸 투자를 하고 줄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탄소 배출 안 하는 산업들을 많이 확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기 산업 전환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탈 것, 교통입니다. 교통이 탄소 배출을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집입니다. 집이나 건물이 탄소 배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나오지 그러네요. 않게 하는 거. 마지막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먹는 거를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거든요. 단위당 100g을 생산을 하는데 소고기가 제일 많이 들고요. 그다음 돼지고기, 그다음 닭고기, 그다음 풀. 그렇기 때문에 네. 탄소 배출하지 않는 먹거리 시장 또는 이 왜 원거리 그 식량 재료들을 원거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네. 가까운 근거리에서 하게 되면 이동해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겠네요. 그런 영역이 있는데 특히 이번 저희 조사에서 저희가 확인한 게 뭐냐면 특히 탈 것, 탈 것, 교통. 대중교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합의도가 높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 그다음에 자동차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은 적정량을 규제하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 지방 정부들은 사실 지금 관련해서 저탄소 교통 정책을 많이 추구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경북 청송군 같은 경우가 모든 군민에 대해서 무상교통을 해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종시가 25년부터 네. 모든 시민에 대해서 대중 무상교통 그래요. 이걸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신안군 같은 경우에 전남 신안군은 네. 아예 그 군 내의 대중교통을 공영화했어요. 공영화. 예. 개인한테 맡기면 지금 그 특히 군 지역이나 이런 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버스가 계속 적자가 나잖아요. 그만둬버리잖아요. 그만둬버리기도 하고. 근데 그걸 그만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적자를 지방정부가 계속 보전을 해줘요. 맞아요. 수십억씩 합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신안군은 하다가 안 되니까 아예 공영화를 시켜가지고 인수를 해가지고 네. 그 무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랬는데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적자가.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그 특히 군 지역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아예 공영화 시켜가지고 주민 편의는 늘리고
그다음에 적자 분은 줄이는 이런 것들을 시도를 지금 곳곳에서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정부 정책을 무력화한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도로를 놓거나 네. 공항을 놓거나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전 국가적으로 이제 전국에서 도로를 놓는다, 공항을 놓는다. 그러면은 부산은 어느 노선에 도로를 놓고 어디에다 공항을 놓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인 추세에서 탈 것의 트렌드는 뭐냐면은 비행기 아니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개별 자동차 아니고 그 다음에 버스, 그 다음에 전철. 네. 이게 핵심이에요. 기차하고 버스. 네. 그러면 이게 부산만 하더라도 이 교통 불편이 심각하잖아요. 네. 사실 특히 이제 원도심, 구도심 쪽도 심각하거든요. 그럼 이쪽을 시민들이 어디에서든 간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자전거 타고 해서 모두 이동할 수 있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돈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계속 건설하고 있는 도로 놓는 돈. 이런 돈을 중앙정부가 그 계획을 지금이라도 폐기하고 대신에 지역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는데 돈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지방정부들이 지금 이런 그 국토종합계획에 도로 놓고 공항 놓고 하는 거는 다 매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대중교통 확장을 하게 지방정부들을 주면 지방정부 정책도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중앙정부가 계속 도로 놓으려고 하니까 지방정부들도 전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중앙 차원에서 정책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두 분께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이다, OECD 꼴찌다라고 표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명을 쓰더라도 일단은 국익을 챙겨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명도 쓰고 국익도 해치고 있죠. 네. 안 좋은 거 다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네. 지금 기후 변화에 관한 한 거의 구한말 쇄국 정책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독일 사례를 한번 보면 우리는 지금 독일이 엄청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독일이 2000년만 전에는 재생가능 에너지 6% 정도 됐어요. 네. 우리나라 뭐 지금 상태보다 오히려 더 못한 정도로 있었는데 그때 법을 만든 거죠. 이 정치가 중요한 게 재생에너지법이라고 EEG라고 그러는데 이걸 만들어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비싸지만 그걸 지원해주고 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드니까 네. 재생에너지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늘어난 임금이 인상된 걸 비용 자체도 줄어들고 지금은 적용도 하지 않는데 지금 벌써 한 45% 정도 독일이 불과 20년 만에 그렇게 바뀌어서 25년 만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이 독일의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배워가지고 네. 그걸 앞설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잘 못 배운 게 원전 같은 경우가 마치 원전이 녹색 산업에 들어가는 같이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것은 이제 뭐 텍소노미라 해서 산업 분류에 유럽에서는 고민을 하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을 때 임시적으로 일단 원전도 이산탄소는 가동할 때는 안 나니까 그 녹색 산업으로 임시 분류하자고 논쟁이 다 거치고 했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그냥 원전이 녹색 산업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 적어도 2025년 정도 되면 아주 프리미엄급의 우라늄 원료를 써야 되고 2050년쯤 되면 거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 폐기장 자체를 마련이 되어야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안 돼 있으면서 국내에 녹색 산업이고 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는 다른 규제를 충분히 우리나라는 유럽에 가면 우리나라 원전은 녹색 산업이 될 수도 없는 거고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기후 악당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불명예인데 네.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정부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국제사회에서 네. 이런 걸 그냥 모르고 뭐 그러는가 보다 하고 우리 국민들도 또 언론에도 그걸 제대로 따지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실질적인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본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전 세계가 뭘 하나 필요하냐면은 2030년이라고 하는 해하고 2050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2030년 같으면 지금 온실가스를 한 50%는 최소한 5, 60% 줄여야 되고 2050년 되면 100%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그런 이제 우리 당위성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정책을 세워야 되면
우리가 이제 일기예보 할 때 영어로 포캐스트 앞을 보고 예보하는 게 있고 이거는 백캐스팅이라 해서 2050년 시점에서 2030년 시점에서 2025년을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 입시를 하려면 뭐 또는 올림픽 준비할 때 뭐 100일, 300일 남았다, 100일 남았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식의 어떤 그때 당시 필요한 지금 우리의 공감대를 가지고 준비해 나가는 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거는 다 그래 해요. 뭐 월드컵을 할 때 월드컵 며칠이고 올림픽 하지만은 왜 우리의 기후 위기에 2030년, 2050년이 얼마나 심각한데 거기서 거꾸로 되돌아서 백캐스팅하는 그런 정책은 기본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기후 변화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악당이라고 하면 이제 꼴찌라는 말이죠. 그럼 꼴찌가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표가 뭘 마련해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안 된다고 공부 못하는 친구가 내 목표를 높이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 이상 수준이 안 되면은 우리가 대학에서도 입시 탈락한다고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지금 정부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절박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정치인들이 지금 없는 게 심각한 거죠. 서 대표님, 오명을 쓰더라도 일단은 국익을 챙겨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네.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3년만 살고 마실 거냐고요. 우리 미래 세대는 여생을.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그 당장의 국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국익이 뭐 30년, 50년도 아닙니다. 지금 글로벌 트렌드로 보면은 3년, 5년 있다가 세상이 개벽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의 주장대로 정책을 밀고 나간다. 재생에너지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원전에만 투자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탄소를 고배출하는 산업들이 어떤 저감 장치를 도입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도와주지 않고 계속 이대로 간다면 네. 결국은 우리는 일자리를 잃고 수출을 못하니까 소득이 줄고 GDP가 감소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산업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대를 살고 있는 이게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당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3년, 5년 앞이 깝깝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오명이라는 명예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내려앉느냐 유지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진짜.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결과잖아요. 예. 그렇죠. 이미 예측 지금 가능하고. 일정이 다 올라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만큼 유권자들의 각성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선 전후로 좀 우리가 주목하고 또 챙겨봐야 할 이슈, 입법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그 교통 문제에 교통 문제. 대해서는 합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당장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위기 지역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지금 왜 인구 감소 위기 지역 이런 거 지정하잖아요. 그러면서 각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데다가 네. 막 지금 그 기금이 1조 정도 있거든요, 매년. 그래서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100억씩 막 줘요. 인구 감소 문제 해결하라고. 네. 저는 교통 위기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지금. 특히 이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버스가 안 다녀요. 네. 수익이 안 되니까 문 닫아버리고. 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무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확장을 하는 계획을 실질적으로 내는 지방자치단체들한테 매칭해서 펀드를 줘야 됩니다. 특히 부산처럼 큰 도시의 네. 경우에 있어서 대중교통 인프라를 깔려면 당연히 돈이 들잖아요. 그럼요. 그 돈이 드는 경우에 있어서 부산시가 노력하는 만큼 중앙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업 전환이라든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농업 전환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들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이 탄소세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네. 이 탄소세는 뭐냐면 탄소를 배출하는 이 제조 과정에서 그 원천 물질을 생산하고 그러니까 발굴하고 생산하고 이거를 제조하고 그다음에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발생 단위당 탄소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세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늘어나죠. 이거를 가지고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취약층들 있죠. 네. 이런 층들한테 탄소 배당을 줘요. 탄소 배당을 주는데 이 탄소 배당금은 방식이 네.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전 국민한테 다 주는 거예요. 일정 부분을. 네. 근데 뭐 처음부터 많이 줄 수는 없죠. 네. 세수가 생기게 되면은 그게 뭐 연 단위로 얼마 이 정도로 갈 수도 있지만 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했듯이 이
우리 사회에서 소위 취약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탄소 저배출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차도 없고 네. 그다음에 집에서도 특별히 난방 빵빵 떼거나 에어컨 막 떼고 사시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복지 지원을 위해서 조금 더 배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세를 도입을 하는 거하고 탄소세로 확보된 세원을 한편으로 저탄소 산업이나 산업 전환이나 주거 전환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것과 동시에 탄소 배당을 하게 되면은 전 국민이 탄소를 덜 배출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이런 네. 제도들도 우리가 시급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 예. 이 부산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입법 제도 또 정책 공약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뭐 하나하나면 지금 아까 환경 문제 하나씩만 보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풍력이라든지 해상 풍력을 도입한다 이럴 때 갈등 소지가 있으면 이것이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이 주민들이 자기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계획에서부터 그러한 어떤 절차적인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봐요. 특히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이거는 부산 거지만 전국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바꿔야 될 것이 환경 영향 평가법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법. 예, 이것은 이제 특히 우리 국책 사업이라 이름으로 네. 앞서 이제 서 대표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전국의 예산을 기재부라든가 이런 산자부 같은 데서 중앙정부가 딱 잡고 있고 지역에 전부 그걸 선물 주듯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나가서 가덕도 신공항 하나 만들고 저기 고속도로 깔아주고. 딸고 이걸 가지고 이제 생색내고 정치인들이 그거 돈 잘 따오는 거를 자기들이 남들 정치적으로 잘한 거로 플래카드 막 보거든요. 붙이고 맞아요. 그런데 그걸 그게 업적으로 심각한 게 생각하죠.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가장 문제가 환경 영향 평가는 예를 들어 가덕도 같은 신공항을 한다 이러면 거기에 자연 환경 조사, 낙동강 하구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귀한 어떤 세계 자연유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데를 다리를 그냥 쉽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환경적인 가치와 경제적인 개발 가치를 비교하니 형량을 해서 해야 되는데 네. 무조건 다리를 놔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지방자치정부도 하고 정부에서 돈 따오는 걸 최고로 하니까 법이 불법적 내지 잘못된 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해서 엄청난 예산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네. 그렇게 돈을 주는 게 지금 이제 지방 재정 교부금 같은 게 선심 쓰듯이 주는 거를 꼭 무슨 토건을 하고 이렇게 보다는 그걸 사회복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기후 어떤 프로젝트로 만들 때 적절하게 지역에 돈을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사회 인프라 해서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때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영국의 웨일스 같은 경우는 신규 고속도로를 만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재원이 뭐 수십조가 나오면 그 재원을 가지고 대중교통들이 내가 자동차를 대중교통을 이용 많이 하면은 뭐 우리가 뭐 페이백 하듯이 돈을 돌려받고 그러니까 경제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자동차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자동차가 없는데 내한테 교통 배당도 수당도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석이 따르니까 차도 이제는 적게 다니고 또 도심세 그런 차가 나홀로 차량으로 도심 안에 들어오면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부자정세라고 추상적인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아 적어도 책임이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야 되구나 하는 걸 간다면 달라지고 그다음에 에너지 재생 이 관련 재생에너지법이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걸 해야 되는데 원전이 지금까지 잘할 수 있는 거는 네. 원전과 관련해서 산업 어떤 그게 시스템으로서 세금에서 적어도 3에서 5%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재정을 마련했단 말이죠. 그러나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 정부 의지도 문제지만 그러한 어떤 기초적인 법이 없으니까 교통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뭐 당장 이게 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게 요구한다 해가지고 지금 수준에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어떤 정당 차원에서 네. 큰 재생에너지법을 한다든지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절차법을 바꿔서 제대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큰 틀에 그걸 요구하고 지역의 이슈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또 서 대표님께서는 교통 문제를 언급해 주셨으니까 부산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하실 말씀이 두 분 다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일단 부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대도시가 지역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사실 이 저기 지금 시장님 같은 박경일 경우도 시장님. 선거 때 얘기했거든요. 대도시에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그 탈 것
탄소 친화 도시로 만드는 것의 정책 모델이 프랑스 파리의 사회당 그 시장이었던 이달고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파리를 15분 도시로 만들겠다. 이 15분 안에 다 그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대중교통 인프라를 깔고 그다음에 그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자전거와 버스와 전철을 타면 어디든지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이제 시스템을 하는 대신에 네. 이분이 패키지로 했던 게 뭐냐면 도심 한가운데에 대형 주차장을 다 없앴어요. 오. 그래서 이분이 시장 재임 시에 왜냐하면 도심 한가운데 주차장이 있으면 차를 끌고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차 끌고 나오지 마시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대신에 뭐를 했냐면 그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에 나무를 심었어요. 공원처럼. 예, 네. 다 없앤 건 아니고 한 30% 없앴는데 거기에 하게 되면은 도심의 산림이 탄소 흡수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이 도심 한가운데 주차장을 없애고 나무를 심고 대신에 그 도심으로서의 접근성은 기본적으로 자전거하고 대중교통으로 다 가능하게 인프라를 깐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 프랑스만 한 게 아니고요. 유럽에 다 하고 미국에서도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선거 공약 때 그거를 뭐 컴팩트 시티,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뭐 이런 버전으로 후보들이 공약을 냈습니다. 박형준 시장님도 선거할 때 공약 냈어요. 네, 사실. 15분 도시 냈죠. 냈죠. 네. 근데 그거를 하려면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이 주차장을 없애는 거는 페널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갖고 나와도 차 세울 데 없어. 음. 아니면은 왜 그 빌딩이나 이런 데 엄청 비싼 주차료 내야 돼. 네. 이게 페널티 방식이고요. 대신에 대중교통 인프라를 곳곳에 실핏줄처럼 깔아가지고 어디든 갈 수 있어. 이게 이제 인센티브 방식이잖아요. 네. 당신 그 다음에 여기에 말하자면 요번에 그 교통패스 도입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플러스 패키지인데 네. 사실은 교통패스도 중요한데 그거는 좀 작은 거 있어야 패스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프라부터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부산시가 전향적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수님은요? 예, 저는 이제 아까 이달고 시장 이야기인데 이달고 시장이 프랑스를 동에서 서쪽으로 자동차로 타고 가로지른다는 걸 생각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네. 우리 같으면 해운대에서 차를 타고 저게 그냥 가는 거를 생각하지 않은 도시 계획을 할 정도로 파격적인데 네. 여기서 좀 배울 게 많이 자전거 이제 도로를 엄청나게 많이 깔았는데 깔고 그냥 놓은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그건 앞에 시장부터 연결받았어요. 그러고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출퇴근할 때 얼만큼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를 움직이는가. 이용을 많이 하는가 그리고 뭐가 불편한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도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프랑스가 2007년도에 벨리브라고 해서 자전거를 이제 그 한 300에서 500m 가면 자전거를 가정집에서부터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정류장까지 그렇게 타게 그러니까 한 500m 가면 거기 또 정류장이 자전거 있고. 예, 있고 그 갈아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 정류소. 예, 그게 벨리브라 해서 이제 관광객으로도 알려지고 그걸 이제 미국에서 뉴욕에서는 시티 바이크라 해서 이래 해왔는데 저는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를 생각해야 돼요. 네.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자전거를 타고 저게 사대강을 다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을 다녀야 되고 자전거를 타고 우리 아파트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시스템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BRT 쪽에 이 버스 급행 그 간선 노선을 만들었는데 차선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시내에 들어오는 걸 규제해야 되죠. 그 제가 이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의 경우는 20년 전에 갔는데 1시간 주차장이 없고 네. 한 8,000원 정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8,000원을 하는데 5시간 하면 4만 원인데 4만 원 정도의 돈을 주면 한 달 동안 프리패스에 버스,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지하철, 버스, 업자 그리고 관계되는 시민단체하고 다 합쳐서 버스 업체도 지하철도 손해보지 않는 그러면 가격을 얼마 책정해야 되고 이렇게 거버넌스라고 것이 대화 타협 지금 우리나라의 오늘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거나 비판하거나 이거를 토론을 통해서 경청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삿대질하고 악마화하고 이거 자체가 정치를 선행적인 어떤 선순환을 안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BRT를 만일에 만들면 BRT 한다고 거기 있는 좋은 중앙 녹지를 다 없앴어요. 나무도 적절히 살려야 사람들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도심의 생태계가 유지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진입할 때는 줄이게끔 만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정책의 디테일한 면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냥 뭐 이달고 시장이 한 15분 도시를 그냥 던졌지만 15분 도시를 하는 게 뭘 지금 만드느냐 심각한 게 심대 바다 밑에 지하에 해운대부터 지하에 그 고속도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거는 정반대죠. 그 사고가 나든가 위험성이 얼마나 높고 맞습니다. 매연이 많고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이 다 포함된 게 이제 정책, 기후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총선까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거든요. 여러 전문가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데 기후 정치 바람 활동 계획과 목표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하죠. 예. 저희가 애시당초 세웠던 거는요. 기후 유권자를 찾자. 두 번째, 이 선거가 기후 선거가 되도록 하자. 세 번째, 유권자들하고 기후 투표를 하자. 이거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기후 유권자를 찾아냈으니까 그렇죠. 정당과 후보자들이 기후 공약을 내고 경쟁하도록 만들어서 기후 선거로 만들어 보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어쨌든 기후를 기준으로 투표하는 유권자들 조금 더 함께 해보고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기후 유권자들이 기후 정치의 관점에서 이번 선거는 어땠는지 다시 준비를 하면서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이요? 저는 우리가 지금 리더십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 때부터 배운 게 선생님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해라. 시민들은 그냥 팔로우시 버린 거예요. 그냥 일회용 쓰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생각에 우리 시민이 이제는 흔히 말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창조적인 생태 리더십을 가지고 내가 주권자임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막연하게 미래는 지금 기후 위기가 왔는데 앞으로 1.5 아니라 더 이상 되면 지구가 심각하게 지금 생태 위기가 온다.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미래를 예측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내가 주인으로서 선택하는 일을 내가 물건을 사야 될 사람을 왜 정당이라든가 후보자가 제대로 나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이걸 사세요 하고 돈은 빼가는 거기에 내가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고 아무 내 생각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덥석 그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시민이 주인이다. 내가 지금까지 오는 팔로우십을 요구하는 따라만 오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정치를 바꾸고 기후를 바꾸는 정도 크지는 않지만 내 한 표만은 제대로 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총선까지 이제 한 달 남짓 후보자들 이상으로 지금 바쁘게 뛰고 계십니다. 바람대로 기후 정치의 바람이 거세게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서복경 대표님 끝까지 수고해 주시고요. 또 네. 김해찬 교수님 가까이 계시니까 자주 모시겠습니다.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